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이후 전국에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소방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운영했다고 밝힌 중앙통제단의 근무자 명단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구급 차량 현장 동원 조치도 소방청 설명과 달리 중앙통제단에서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는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한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법원에서도 사실로 인정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5천여 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청소년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이 오늘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퇴근 시간 무렵부터 중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내일 오후 또 한 차례 눈이 내린 뒤 추워져서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연말마다 비슷한 상황들을 목격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해설위원과 정국 분석합니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부동산 시장, 이번엔 빌라왕 사망으로 일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 반환의 차질을 빚고 있는데 잠시 뒤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이 급냉했고 여야 간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예산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네, 대통령실이 조금 전 이 사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해임 건의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힘도 야당 주도의 해임 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도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지요. 그야말로 건의니까 지금까지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데 비추어 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야당이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데 항의해 여당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이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거라면서 예산안 협상 경과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특위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날을 세웠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모렴치한 몽리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나쁘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곧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반쪽짜리 활동이 불가피한 만큼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는 등 참여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네, 해임안, 예산안 나아가서 국정조사까지 다 얽히고 있다 보니 순탄치 않을 텐데 역시나 예산안 협상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순탄치 않은 상황이죠? 법인세 인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물밑 협상도 없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등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금 전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월세세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검토한 이 안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할 때 수정안 제출을 통해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소위 초부자 증세는 상당하게 진행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서민들에게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감세의 효과나 영향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세안은 결국 표를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협조해줘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의석이 169석이 있다고 우리 승인받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지적한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도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을 고민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합의에 실패한 만큼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약속한 오는 15일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단체장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식사한 것은 지난 3월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한 뒤 8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내년에 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해도 기업들이 위축되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소폭 하락한 30%대 후반으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8.4%로 일주일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8.8%로 역시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연속 상승해 40%에 근접했다가 이번에 소폭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69.2%로 70%에 육박했는데 73.4%를 찍었던 6월 5주차 이후 최고치입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84%를 차지했습니다.
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범죄자 낙인 찍기에 나섰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노 의원 조사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한 지 6일 만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술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 의원이 재작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이 발견돼 출처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 의원 전직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노 의원이 박 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노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죠? 네, 노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수사에도 적극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출석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검찰이 망신 주기 여론 재판에 나섰다는 겁니다. 범죄자 낙인 찍기에 나선 검찰에 맞서 무죄 증명을 위해 싸우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 의원은 앞서도 자신이 결백하다는 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도 출판 기념회 때 모인 후원금과 부의금일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차례 소환 조사 끝에 곧바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번이 처음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4번째입니다.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을 선거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네, 관련 사건인데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 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 측은 오늘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들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청이 가동했다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근무자 명단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YTN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중앙통제단에는 모두 12명이 근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12명 모두에게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은 중앙통제단 일원이 아니었다거나 참사 당시 아예 다른 현장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YTN 취재 결과 소방청이 중앙통제단 명의로 내렸던 전국 구급 차량 동원령도 사실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현장 기부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경찰 정보라인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인데 특수본이 출범한 뒤 첫 송치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수본의 피의자 소환 조사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안전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장은 참사 당일 업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사 당일 낮부터 사적 술자리 가지셨던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인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특수부는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피의자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서 특수부는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경찰 소속 피의자부터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지난 5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수사 진척이 느리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꺼번에 신청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 기재된 보고서의 작성자도 추가 입건한 만큼 이 전 서장의 2차 구속영장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네, 내일은 특수본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죠. 네, 경찰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되는데요.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또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보고서를 삭제했기 때문에 상급자의 증거인멸 혐의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경우 입건 당시 적용됐던 직권 남용 혐의는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특수부는 이에 대해 전 정보과장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과 삭제 지시를 받은 직원이 보고서를 삭제한 것은 이들의 직무 권한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인멸만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YTN이 단독 보도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된 수사,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네, 특수부는 참사 당일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실제로 운영됐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소방청 문서에 기재된 중앙통제단 근무자 명단 중 일부는 본인이 동원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만큼 특수부는 참사 당일 밤 중앙통제단이 실제로 운영됐는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이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상황판단회의 2분 만에 현장에 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상황판단회의가 실제 열렸는지와 남 직무대리가 회의에 참가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남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 마약 단속에 힘을 쏟느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받았던 수사기관이 참사 뒤에도 마약 수사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가족과 소통 없이 유류품 마약 성분을 검사하고 시신 부검을 제한하며 마약 검시 필요성을 언급한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안전조치 소홀이라는 참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로윈 축제 당일 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마약 단속 인력을 수십 명 배치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참사 직전 특별 지시를 내리는 등 마약 수사에 비중을 둔 것이 맞는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청장이 마약 단속에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놓친 거 아니에요? 김광호 청장님. 네,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거는 맞습니다. 참사 뒤에도 수사기관의 마약 집착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4일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에서 유류품을 거두어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마약 관련 의혹이 제기돼 검사 의뢰를 한 거라며 참사와 마약 사이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도 일방적 수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좀 이렇게 소통을 진행했다면.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유족에게 시신 부검을 제안하면서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본질이 아닌 마약 문제를 되풀이해서 꺼내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사인이 압사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확실치 않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마약 관련해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에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억울함을 풀고 사연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제안한 것일 뿐 대검에서 지침을 내린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엉뚱한 유혹에 한눈 팔려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고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참사의 핵심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선 사고 수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상황 수습과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내부 감찰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정조사 기관 대상도 되는 만큼 1년의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마약 성분 검사를 한 것은 다양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으며 유품이 아닌 유류품에 대해 부검을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기구죠. 진실화해위원회, 그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앞서 YTN은 김신임 위원장이 과거사위원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부적절한 역사인식을 논문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5.18 헬기 사격, 법원에서도 사실로 인정한 대목인데 김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로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네, 정반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 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재작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인데요. 김 위원장은 역사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당시 발의된 역사 왜곡 금지법이 파시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개인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판단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법이 특정 견해만 처벌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면서 문제의 부분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헬기 사격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5.18 당시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5.18 헬기 사격은 국과수 감정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충분히 소명됐다고 사법부가 최초 판결했습니다. 김 위원장 논문 발표 불과 한 달 뒤에도 재판부가 전두환 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에 각각 광주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북한 개입설 역시 6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모두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사법부 판결은 2017년이었고 논문은 2019년이다. 자, 아무튼 2년 전인데 김광동 위원장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오전에 김 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 직전에 YTN 취재진이 직접 만나서 입장을 물었는데요. 헬기 사격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어요.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가 확인해 보시죠.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과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항입니다. 김 위원장 주장과 달리 위원회는 5.18 관련 진실 규명 활동을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4.3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거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앞서 주장했던 김 위원장이 거거사위의 예전 활동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온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감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넘겼습니다. 더 탐사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를 더 탐사 기자들에게 보내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더 탐사가 이 결정서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 사건을 형사합의 2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 23부는 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부패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난달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12세 이상 청소년도 코로나19 2가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월요일 기준으로 9월 12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가 했는데 다시 반등하는 추세죠? 네,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주 전보다는 2,000명, 2주 전보다는 3,000명 이상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78명으로 전날보다 38명 늘었고 숨진 사람은 30명입니다. 오미크론의 세부 변이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12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도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화이자 2가 백신 2종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mRNA 백신을 원하지 않으면 노바백스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오미크론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연구가 나오는 만큼 고위험군은 꼭 접종해달라는 당부입니다.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들 역시 백신 접종이 필수인데요. 2가 백신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24.9%, 감염 취약시설 38.3%로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내일은 올겨울 최강 한파까지 겹치면서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우선 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눈이 내리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는 눈이 아닌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는 눈으로 점차 바뀌면서 퇴근길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눈은 주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 지방에 내리겠는데 1에서 5cm의 눈이 도로에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며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로 내릴 전망입니다. 이 눈과 비는 밤사이 모두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더 많은 눈이 내립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겠고 서울에도 1cm 정도의 눈이 쌓이며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또 15일 목요일에도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한방 눈이 예고됐습니다. 네, 내일 낮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추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 예보에 이번에는 한파까지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져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한파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반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긴 한파로 인해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네, 휴일인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안개 속이고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여있는 연말 정국, 실타래를 풀 뚜렷한 계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현안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리해보면 이제 어제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면 두 번째 해임 건의안 가결입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도 좀 이례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러 면에서 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다른 한 안건 없이 해임 건의안 딱 한 건만 본회의에 올랐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일요일에 그것도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다. 보통 일요일에는 회의를 잘 네. 열지 않습니다. 열려면은 뭐 이제 예산안이라든가 아주 시급한 안건을 처리할 때 말고는 잘 안 열리는데 일요일 그 72시간에 맡겨서 어쩔 수 없이 열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 전원 참석 그리고 야권이 굉장히 결속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박진 장관 해임 건의할 때는 정의당도 불참하고 네. 그 야권 민주당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어제 표결에서는 민주당 또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대부분 이렇게 다 참석해서 야권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해임 건의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어제만 해도 입장이 없다 혹은 뭐 무응답 이렇게 좀 요약이 됐는데 조금 전에 좀 입장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국가 배상 가능하다는 얘기와 함께 진상을 가리고 나서 판단할 문제다. 어제와 오늘의 입장이 좀 바뀐 겁니까? 유지된 겁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임 문제는 진상이 먼저 가려져야 된다.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건데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만약에 입장 없다라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은 입법부가 결정한 국회가 결정한 문제를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제를 물론 야당 위주로 됐더라도 저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그냥 없는 것처럼 그 무시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네. 식으로든지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박진 장관 해임 건의할 때는 바로 그 다음 날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요번은 그래도 그렇게 거부하는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해임 건의안 못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사에 지침을 주는 거죠. 그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라고 이렇게 절규를 하는데 네. 여기에 그냥 명확하게 해임 건의안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도 유가족들을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마침 유가족들이 또 입장을 밝히는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사실 이 해임안 전국 초기만 해도 이상민 장관의 어떤 거취에 대한 본인의 생각 입장이라는 게 좀 궁금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상민 장관의 생각도 궁금하긴 합니다. 취재진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일단 묵묵부답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거취를 물어봤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라고 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기존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물어봐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 이상민 장관은 지금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어제 그 국무총리 공간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이상민 장관이 참석을 해서 이태원 유가족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지원 방안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당분간 이상민 장관의 행보는 정상적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고위당정협의회에 또 이 장관도 참석을 한 것도 눈에 띄는데 그렇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 자리에 뭐 이제 그걸 가지고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그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들도 많이 했던데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이번 주에는 주로 서울에서 서울 정부청사에서 근무를 한다 그래요. 원래는 그 사무실이 서울청사도 있고 세종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에 일체 가지 않고 서울청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수습을 하고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상민 장관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사건 초기에 만약에 이 일을 참사를 제가 잘 수습하고 본인이 수습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물러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으면은 좀 더 좀 스무스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런 시기를 놓치니까 지금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를 본인 스스로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버틸 명분을 줬다라는 표현을 썼고 박지원 전 원장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DJ가 말려도 6번 자진 사퇴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오래 한 정치 구단들의 훈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경우에는 야권이 이렇게 그 해임 건의안을 바로 처리함으로써 원래는 국정조사 한 다음에 거기서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먼저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해버리니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될 장관에게 물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더 버틸 명분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묻고 싶어도 야당의 밀리는 형편이 되니까 아예 물러나게 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그 생각이고요. 반면 박지원 전 원장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야 된다. 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먼저 말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DJ 시절에 자기가 6번이나 이렇게 물러났지 않았느냐. 그것은 한국의 정치 문화가 책임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뼈 있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아까 해임 건의안 표결 결과를 좀 알려드렸는데 그때 재석 의원이 183명, 찬성이 182명이었는데 자, 이 자리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권은희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권은희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아직도 우리 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자기가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게 그냥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이익이 될 때는 소신과 철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치 달고 싶어서 그렇게 눌러앉아 있으면서 다른 데 가서 소신과 철학이라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저도 참합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아직도 우리 당 당적이냐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 경찰국 신설 논란 때도 권은희 의원이 이 장관을 비판하면서 당론과 좀 다른 소리 낸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원래 국민의당 출신이죠.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됐는데 당초 그때부터 제명해달라 요구를 했지만은 제명하면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 탈당하면은 또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당론과는 좀 어긋난 행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
찬성표를 던졌었죠. 네.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왔었고 이상민 장관이 또 최근에 탄핵도 주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뭐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결과가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중주의에 그쳤습니다.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네. 경고부터 내리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징계를 못 내린 이유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장이 나름대로 가만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또 다시 이렇게 당론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냐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지금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은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지 않는 게 당론이라면서 반론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지금 회의만은 통과됐고 회의만으로 여권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 다음 스텝, 다음 이제 시나리오는 탄핵 소추안인데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탄핵 소추안은 내면은 역시 가결이 될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개인 건의안하고 그 발의 또 통과 요건은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적 과반의 찬성이면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넘어갔을 경우에 이게 최장 180일 동안 그 심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탄핵이 되려면은 헌법재판소 9명 중에서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의 찬성을 그 기각 결정 인용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네. 3분의 2, 6명 인용 결정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각이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민주당에서 갖게 되는 부담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한 이후에 네. 이상민 장관의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부각시킨 이후에 나름대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탄핵 소추를 진행할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또 민주당 내 강성파 의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한 가지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하면 그 검사 역할인 법사위원장의 또 여당 몫인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쭉 들어보면 결국 지금의 어떤 해임안 문제 또 예산안 국정조사가 다 얽혀 있다 보니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고 물밑에서도 사실 15일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진통이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총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 얘기 아시죠? 호랑이? 오누이가 가는데 예, 예. 호랑이가 예. 팥죽 주면 안 잡아먹는다 해서 예. 팥죽을 줬더니 한 팔 잘라주면 안 잡아먹는다. 예. 두 팔 다 내놔라. 그리고 결국 잡아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상민 장관 잡아먹고 아니. 윤석열 정부 잡아먹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다시 또 합의를 할 수 있죠. 어떤 형태도 국정조사는 진행이 되죠.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져서 번복되지 않는 한 양당의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은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 결정 사항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해임 건의안과 연동해서 안 들어오신다. 마지막까지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그때 가서는 야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죠. 네, 조 의원이 해와 달이 된 오늘 얘기를 꺼내서 한번 찾아봤더니 사실 참사 국정조사위 내용과 좀 걸맞지 않는 좀 동화의 내용인 것 같고 일단 1%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대목이 좀 눈에 띄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1% 열려 있고 그건 달리 말하면 99%는 안 열려 있다, 닫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국민의힘은 이제 해임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
당 지도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직 예산안 처리 문제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고리로 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예산안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네. 일단 수적으로 봐도 특위가 야권이 11대 국민의힘이 7입니다. 그러니까 야권만으로도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가 조사 대상 기관인 정부가 과연 협조를 하겠느냐. 반쪽짜리 청문회라든가 반쪽짜리 조사에 정부가 협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구심입니다.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만의 국정조사, 반쪽 청문회는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수레가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데 한 바퀴로만 굴러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기도 어렵고 잘 굴러가지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국민의힘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 우상호 위원장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안 두고도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진표 의장이 15일을 못 박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을 좀 이어갈 텐데 최대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라고 아까 취재 기자도 전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의견을 좀 좁히기 어려운 분위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인세 부분은 지금 최고 세율 25% 돼 있는 거를 22%로 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원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2017년에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해에 25%로 높여놓은 것을 다시 22%로 돌려놓자라는 것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이렇게 다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슈퍼부자들을 위한 그런 세금 깎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에 대한 세율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사실 세법 전문가는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무원 시절에 경제부총리 지낸 거 다 아시겠지만은 재무부 시작할 때부터 세제실에 근무하고 또 재경원에서 세제실장까지 하는 세제 전문가거든요. 김진표 의장이 낸 중재안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창조적인 해법들이 조출이 될까? 거기에 기대감을 약간의 갖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거라고 아까 전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단독 처리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의 원안 민주당이 수정안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야가 합의가 되면은 합의안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합의안이 안 되면은 15일에 김진표 의장이 그냥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처리될 안이 민주당 감액안일 겁니다. 그럼 민주당 감액안이 통과가 되면은 정부 원안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될 거고요. 민주당 감액안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민주당의 안이 아직 공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보니까 정부 639조 정부 원안에서 한 2조 원 정도를 감액하겠다라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 7조 7천억 원을 감액하겠다라고 한 데서 5조 감액하겠다라고 줄어들었다가 2조 정도로 감액하면은 사실 많이 이렇게 줄어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민주당 안대로 진행이 되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과연 나라 살림을 야당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의문은 계속 들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지지율까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지지율인데 대통령의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가 멈췄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율 매주 월요일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긍정평가가 38.4%로 지난주에 비해서 0.5%포인트 줄었습니다. 네. 부정평가도 소폭 줄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2주 연속 계속 오르던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나마 보수층에서 좀 결집했다. 보수층의 지지율이 오르고 반면에 중도층은 좀 하락했다. 그것이 지난주 여론조사의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화물연대 파업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진보 또 그 양 진영의 또 진보 보수 양 진영의 편이 확실히 갈라진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문가들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의 권고안에는 먼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협의를 거쳐 현행 주 단위를 비롯해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 연장 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을 지향합니다. 연구에는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도 권고했습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체계에선 중고령층과 청년 고용이 양립하기 어렵고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 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무 숙련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합니다. 60세 정년이 돼 퇴직한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갭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반영해 이르면 연내 입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시켜서 유연 장시간 노동체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총파업을 중단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오늘 낮 12시 반쯤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을 찾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면담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반인권적 강제 노역이라며 인권위가 깊이 있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더해 특수노동자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원도가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레고랜드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중도개발공사의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조기 변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된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인도산을 한국산으로 속여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K-팝 열풍으로 요즘 한국산의 인기가 좋은 점을 노리고 원산지를 세탁한 데다 해외 명품의 상표권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명품 상표를 흉내낸 반지와 목걸이 등 금 액세서리들. 모두 서류상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시돼 있지만 사실은 인도산입니다. 인도인 무역업자 38살 A씨와 한국인 공무원 2명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 법인을 설립해 이런 가짜를 만든 겁니다. 2020년과 지난해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 4천여 점, 시가 267억 원어치를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만 갈아붙이는 이른바 라벨 가리를 한 뒤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산 금 제품 870여 점, 시가로 27억 원어치는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무단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땐 미국 내 관세가 5.5%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도와 한국과 미국 간엔 FTA, 즉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 특혜 관세가 0%로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K-팝이라든지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으로 위장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 4분기 통계를 보면요. 작년에 건수 대비는 약 17%, 금액 대비는 88% 증가한 것으로 저희 관세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세 당국은 지난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들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이들이 인도산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꾼 것만으로도 10%의 이득을 챙겼다며 이런 원산지 세탁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봤을 겁니다. 사내 연애. 영화나 드라마, 요즘엔 또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죠. 그런데 실제로 이 직장인들은 아예 회사 규정을 만들어 사내 연애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명 중 7명은 직장에서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 간의 사내 연애를 취업 규칙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사내 연애 금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구애를 받을 경우 상사의 우월적 지위 탓에 거절하기 어렵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직장인 11%는 직장 생활 이후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기를 강요하고 사적인 만남을 거절하면 폭언과 함께 일을 몰아주거나 또 일을 빼앗아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CNN, 구글, 맥도날드 등 해외 유명 기업들은 아예 회사 사규를 만들어 부하 직원과 사내 연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부하 직원과 연애를 하면 인사팀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경영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올해 2월 제프 저커 사장이 이 사규를 지키지 않고 사내 연애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임했습니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이스터브록도 3년 전 맥도날드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줬지만 부하 직원과 연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인 구글은 연애 금지 대상을 하청업체로 확대했고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는 데이트 신청을 거절한 동료에게 다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사내 연애에 민감한 이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2차 피해, 스토킹 등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사기로 금지하는 게 현실적이냐는 여론과 함께 오히려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사내 연애를 더 숨어들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난해보다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68.6%는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을 했고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매출은 12.5%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40%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영업실적 악화와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 등을 꼽았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월급쟁이 가구의 체감 소득이 1년 만에 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주가 상용 근로자인 가구의 실질 소득이 이같이 나타났고 상용 근로자보다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감소폭은 각각 5.1%와 5.6%로 더 컸습니다.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7만 11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만 4천여 명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확대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 무주택자의 이자 비용 지출이 1년 만에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3분기 기준 무주택 상태로 전세에 사는 가구의 이자 비용 지출이 한 달 평균 12만 3,83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증가율 19.9%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1,000채가 넘는 주택을 임대해서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가 지난 10월에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 임대업자가 부동산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한 데다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세입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공동 대응에도 나섰는데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관련 기사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일단 고유명사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빌라왕이 꼭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 빌라왕 같은 경우는 1,000채가 넘는 집을 보유했다가 지난 10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40대 김모 씨,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139채에 네. 달하는 빌라와 아파트를 마구 사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밝혀진 피해자들만 한 400여 명 정도 네. 되고요. 지금 더 밝혀질 예정으로 보여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갑작스럽게 급사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와서 더욱더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 많을 텐데 단순히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의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커지는 이유는 뭡니까? 본질은 사망이 아니라 깡통 전세에 있습니다. 이 빌라왕이 집을 매매할 때 자기 자본으로 매매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거의 무자본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제 명의만 계속 사들였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뭐 꼭 임대인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을 경우에는 네.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경매 낙찰가는 당연히 매매 시세보다 훨씬 낮아지겠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이 빌라왕처럼 체납 세금까지 있는 경우에는 국세가 먼저 징수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입자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내 보증금이 매우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네, 방금 변호사님이 본질은 깡통 전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건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물론 이제 체납해서 뭐 가산이 붙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62억 원을 체납을 했는데 이렇게 세금을 62억 원까지 물어가면서 아까 보유했던 빌라가 1,000채가 넘거든요. 그럼 그만큼 수익이 났던 건가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경우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모릅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깡통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임대인 혼자서 벌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오히려 임대인 이름을 빌려주는 임대인은 거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뒤에 컨설팅 업자라든지 중개사라든지 네. 여러 팀이 있어서 그들이 공모해서 이 보증금을 이용해서 서로 나눠 먹기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오늘 변호사님 모신 거는 이제 그 보증금 반환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부분으로 모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관련 수사에서 한 갈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핵심은 빌라의 소유권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대체로 이런 상황이 오면 전세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관련 핵심 인물인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네.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그 보증금을 내어주고요. 예. 집주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보증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거든요. 네. 이 건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맞추는 데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내가 이제 이 세입자가 보증 사고가 났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보증회사에 네.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습니다라는 걸 통지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이 통지해야 할 집주인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를 통보할 집주인도 사라졌고 또 그 도시보증공사 입장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그 절차를 진행할 상대가 없어진 거. 네,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럼 상속인이 지정이 돼서 집주인이 명확해지면 요건은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세입자분들의 경우에는 네.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62억 원이 체납이 되면서 그 주택들이 압류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상속인들이 쉽게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빌라왕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네.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존재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 채무가 엄청나니까 이 상속을 바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이 경우 만약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사촌인의 혈족까지 계속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 모두가 포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속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려 1,000채가 넘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어려움에 처하실 수 있어요. 결국은 그냥 일반적인 민사 절차로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예. 이 빌라왕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 없이 거의 보증금이 매매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냥 계속 매입만 해온 상황이라서 예. 경매가 넘어가고 비용 빠지고 세금 빠지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을 것이고 이 임대인 쪽으로 개인 재산도 당연히 없을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아오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그 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돌려받기 힘든 겁니까? 그런 분들은? 네,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또 그 사이에 집값이 떨어진 부분도 보증금을 빌라를 팔아도 보증금을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사연들도 알려지고 또 기사도 관심 많이 받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좀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당장에 좀 발등에 불을 끄겠다는 차원의 어떤 입장을 밝혔거든요.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많은 피해 구제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든지 긴급 자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장 이사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전세 만기 시점이 되지 않아서 당장 돌려받아야 된다거나 이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나마라도 시간은 좀 벌었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집주인에게 연락할 일이 없고 예. 이런 사실을 뭐 딱히 등기부를 크게 떼어보지도 않고 문제가 되는 걸 찾아보지 않으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게 알게 되시면 우선은 이 절차적인 상황들을 다 아셔서 발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죠? 일단은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그리고 임대차 등기 그런 절차들을 이용하셔서 내가 단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집행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가시고요. 네. 지금 이 건은 아마 경찰에서도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자로서 고소인으로서 네. 계속 등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 빌라왕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밝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들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네. 그들에게도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그 알려진 내용으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 이런 걸 좀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400명 규모의 피해자 모임도 구성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단 행동으로 좀 나설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네, 지금 피해자가 크고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개별 집마다 또 사정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앞에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1순위인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내가 얼만큼 범위 내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오늘 이 사건도 있었지만 이제 경찰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 나서서 4개월 동안 800여 명 정도 전세 사기범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0채 넘게 매입한 사례도 있어서 이 사례별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빌라왕 사건뿐만 아니라 예.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무자본 갭 투자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매입해서 문제가 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 경우에 뭐 3,493건을 매수한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 이후에 경찰에서 TF를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그를 통해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컨설팅 업자, 중개사 이런 사람들도 모두 검거에 성공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사기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엔 지금 없지만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 보험 이 사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뭐 공인중개사법 위반 지금 나오고 있네요. 또 깡통 전세 포함해서 보증금 미반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빌라왕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보면 이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도 내가 이 빌라왕이 연루된 건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셨고 혹시 이런 좀 이를테면 임대인이 빌라왕 같은 사람들인 걸 피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금이 체납될 수밖에 없어요. 세금 체납. 네, 예. 왜냐하면 재산이 어쨌든 공시가격 기준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밀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기 위해서는 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와서 최근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말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약을 하실 때 임대인의 밀린 세금이 없는지 이 완납 증명서를 요구를 하셔서 사실 떳떳하신 경우에는 네. 귀찮기는 해도 안 보여주실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보여주면 오히려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그래서 받거나. 그건 되게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라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좀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체납 관련 그러니까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확인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완납 증명서를 좀 확인하는 게 이런 이를테면 빌라왕 같은 사례를 피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 임대인의 물론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또 제도적으로 그 무분별한 갭 투자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주택을 취득할 때 조금 제재를 가해준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을 공시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마련이 되면 세입자분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한 집에 내 목돈을 맡기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예방도 뭐 중요하겠지만 지금 요즘에 뭐 전세 사기도 그렇고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유형별로 있습니다. 이 유형별로 봤을 때 앞서 뭐 깡통 전세를 뭐 세금 체납을 조금 미리 좀 확인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어떤 전세 사기라든지 부동산 사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전세 가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매매가랑 전세 보증금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는 되도록 계약 안 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 보험
꼭 가입하시고요. 가입 가능한 물건지를 위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완납증명서도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기본인데 잘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 같은 경우도 보통은 그냥 보여주는 등기부를 이렇게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드물게 사문서 위조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굉장히 손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직접 발급 받아보시는 쪽을 추천하고요. 뭐 신축 빌라의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세요. 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풀옵션 인테리어다. 그리고 뭐 이사비를 지원해준다. 예. 이렇게 되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좀 굉장히 조건이 좋다면 한 번 더 의심을 해보시는 쪽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 빌라왕 사건 관련해서 지금 TV 보시다가 우리 집도 혹시나 해서 의심이 된다면 어떤 부분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현 시점에서 등기부 한번 떼보셔서 뭐 세금 압류가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집주인이랑 뭐 한번 연락을 하셔서 언제 나갈 예정인데 네. 뭐 이사 계획을 그대로 진행해도 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이게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면 이제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이 전세 보증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재산의 가치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걸 잃지 않기 위해, 막기 위해 이번 사건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네,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의 한 지역 농협이 150억 원대 신용대출을 불법으로 해줬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셈인데 조합 측은 감추기에만 급급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한 지역 농협. 이 농협의 한 지점이 2019년부터 3년간 브로커를 통해 모두 200여 명에게 1인당 수천만 원씩 모두 150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신용등급 미달 등의 이유로 은행 대출이 거부된 사람들에게 농협 직원과 짜고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60여 명이 지난해 파산하면서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농협 측은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점장 등 2명은 10달이 넘도록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경찰은 대출이 한 지점에서 발생했지만 전체 금액이 150억 원이나 돼 지점의 위 조직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조합 규모를 고려하면 이 대출로 인한 손실이 큰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대출이 총 2조 원이 좀 넘는데요. 그리고 또 대손 충당금 자체가 계속 또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뭐 경영에 부담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내년 조합장 선거를 의식해 사건을 쉬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이 농협 지점에서 근무하던 현 조합장의 동생이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비리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4년여간 농협에서 계속 근무하는 특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개로다가 조합원들이 알려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재발하지 않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그건 잘못되는 것을 가리고 친가족인 직원의 뇌물수수 비리에다 150억 원대 불법 부실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난해 YTN 보도를 통해 학교 급식실 폐암 발생 위험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강원 지역에서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2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강원 지부는 학교 급식 종사자 1,700여 명 가운데 21명의 폐암 의심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2명이 폐암 판정, 10명이 폐암으로 확장될 수 있는 폐양성 결절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1인당 급식실 노동자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며 증원과 함께 조리실 환기 설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2천억 원 규모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분양권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 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1,447억 원가량을 1,147억 원가량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내려집니다. 러시아가 항구 도시 오데사를 드론으로 공격을 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등 러시아가 점령 중인 지역을 포격하는 등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전력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 거주지가 파손됐으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Після нічного удару іранськими дронами, Одеса та інші міста і села регіону у темряві. Станом на цей час більш ніж 1,5 мільйона людей на Одещині без світл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배 중인 도네츠크 등을 공격했습니다.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시내 중심부 등지를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동남부 멜리토폴에서는 10일 밤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친러시아 당국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측 시장은 침략군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로 용병회사 와그너의 군막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중에 미사일 낙탄 피해를 입은 폴란드의 접경 지역에 독일이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체계를 지원합니다. 독일 연방군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폴란드로 정찰팀을 보내 패트리엇 방공 체계 설치를 위한 입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DPA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하루 동안 미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의로운 평화 수용 입장을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중재를 자임해온 프랑스와 튀르키예 대통령과 연쇄 통화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방, 에너지, 경제, 외교에 관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로 대화했다고 공개했습니다. Говорив сьогодні з президентом Макроном. Це була доволі тривала розмова, більше години і дуже змістовна.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로 풀어야 한다며 러시아에도 안보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협상론을 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역시 전화로 곡물 수출에 대해 구체적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Обговорили можливості по розширенню нашої чорноморського експортного коридору, подякував за підтримку нашої гуманітарної ініціативи Grain from Ukraine.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깊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초기 대화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상 간 대화가 한날 이뤄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헌장에 담겨 있는 근본 원리들에 기반한 정의로운 평화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종전협상론이 대두하자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군 점령지 완전 반환, 러시아의 전쟁배상금 지급,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책임 추궁과 사법 처리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해왔습니다. 바이든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의로운 평화협상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러시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향후 어떤 중재 외교가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지난 5년간 6차례나 탄핵이 통과된 나라죠. 카스티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페루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 거리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회 앞에 모인 시위대는 경적을 울리며 페드로 카스티오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의회를 성토합니다. 탄핵 후 취임한 디나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의 관모형은 시위대의 발에 걷어차입니다. Nosotros no somos ni comunistas, nada, somos el pueblo organizado que queremos una nación libre de corrupción que nos permita sacar y salir de este subdesarrollo. 의회에서도 탄핵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거셉니다. Mi pueblo de Apurímac está luchando en pie de lucha por este pueblo. Señora Dina Boluarte, le pido que renuncie. Cierre del Congreso, vayámonos todos.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은 페루 전역에서 밤에도 이어집니다. 연일 시위가 벌어진 중남부 안다우 아일라스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각지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 직후 7일간 구금을 명령받은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멕시코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새로운 내각을 짜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탄핵 후폭풍은 단기간에 잦아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두 나라 군대 간 포격전이 발생해 민간인 등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아프간 측이 이유 없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탓에 파키스탄 민간인 6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간 측도 군인 1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3명 등 1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충돌 직후 양측이 회담을 열면서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이 20여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나사는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공에 세 가닥의 줄이 길게 늘어지더니 끝에 달린 낙하산이 활짝 펴집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으며 유유히 내려오던 우주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인 태평양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된 지 25일 만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유인달 탐사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인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닿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때입니다. 우주선은 마네킹을 태우고 궤도 비행을 하면서 달 표면에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행사 탑승이 가능한 우주선으로서는 지구에서 가장 먼 43만 2,000km 지점까지 도달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Artemis 1 has thus far been pretty phenomenal, right? You know, the whole point of a test flight is to prove that we did the engineering and the design work correctly. 무사 귀환의 최대 관건은 방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기권을 돌파할 때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섭씨 2,800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heat shield performs as we intend it to perform so we can fly crew on Artemis 2. 이번 귀환 비행을 분석한 결과는 2년 뒤 사람을 태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가 가능한지 척도가 됩니다. 나사는 궁극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상주하는 달 기지와 정거장을 지어 달 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는 별과 뜨는 별이 공존하는 축구 축제 월드컵. 슈퍼스타들도 좌절과 환희가 교차하는데요. 호날두와 네이마르, 해리케인이 나란히 눈물과 함께 카타르 월드컵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8강 탈락이 확정되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오열한 호날두. 월드컵 5회 연속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지만 벤치 멤버로 전락한 월드컵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호날두는 월드컵 우승이 가장 큰 꿈이었다면서 꿈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르투갈에 대한 헌신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마르의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8강전에서 환상적인 골로 축구 황제 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한 네이마르. 그러나 승부차기 최강 크로아티아에 밀려 우승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잉글랜드 캡틴 해리케인은 팀 동료인 프랑스 골키퍼 요리스와 심리전 속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두 번째 페널티킥을 실패한 케인은 처참하다면서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또한 스포츠의 일부라고 털어놨습니다. 슈퍼스타들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간 자리. 메시와 모드리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 돌풍의 팀 모로코가 피파컵을 향해 격돌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이 내일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토트넘은 박싱데이인 26일 브렌트포드 원정으로 17라운드를 시작하고 22일에는 홈에서 프랑스 니스와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안화골절 수술을 받고 월드컵에서 4경기를 풀타임으로 뛴 손흥민은 리그가 재개될 때까지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넣은 황희찬이 복귀하자 소속팀 울버햄튼이 크게 환영했습니다. 울버햄튼은 구단 SNS에 황희찬이 전지훈련지 스페인에서 동료들과 운동하는 영상과 함께 월드컵 영웅이 돌아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울버햄튼 소속 선수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득점한 건 1962년 론 플라워스 이후 60년 만입니다. 프로배구 OK금융의 외국인 선수 레오가 시즌 초반 무섭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고 선수의 상징 트리플 크라운 기록을 새롭게 써가며 과거 전성기 기량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 코트를 폭격하는 레오. 앞권은 1세트 중반이었습니다. 한전 박철의 공격을 한 손으로 막아내며 포용합니다. 레오 선수가 속지 않고 마지막에 오른손을 쭉 뻗어줬어요. 세트 막판 타이스의 스파이크를 블록하며 1세트도 끝나기 전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했습니다. 가스파린 이후 5년 만에 나온 대기. 첫 세트만 19점을 쓸어 담았고 사상 첫 4연속 트리플 크라운도 눈앞에 뒀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삼성화재의 왕조 등극을 이끌며 3연속 MVP에 뽑혔던 레오. 지난 시즌 중국과 중동을 거쳐 7년 만에 국내에 복귀했고 두 번째 시즌인 올해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이어가며 OK금융을 3위에 올려놨습니다. Que sí, en el momento que sentí el cansancio fue en el tercer set, cuando le dije al director que me cambiara para estar bien en el cuarto. 33살, 적지 않은 나이에도 득점 1위, 공격 성공률 2위를 달리는 쿠바 특급은 괴물용병 케이타가 떠난 V리그 코트를 평정할 기세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 점유율 1위 업체인 골프존이 KPGA 정회원인 김승민 등 유망주에 대한 후원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조인식은 단젤라 샤넬 등 주니어 선수를 포함한 6명의 남녀 선수는 국내외 투어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자체 육성기관 레드베터 아카데미를 통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김영찬 골프존 뉴딘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소홀했던 해외 진출을 원하는 선수들과 어린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겠는데요. 밤까지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10cm 이상, 서울에도 많게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공기마저 탁하겠는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대전은 1도, 대구는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 대전은 5도, 광주는 8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장 빠른 종합 뉴스 YTN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